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목으로 넘어왔어요. 프로그래밍 일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행히 이게 기출문제 반복률이 굉장히 높고요. 복잡하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단답형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요,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어요.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요. 고급 언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중에 이제 저급 언어 중에 기계어라고 하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얘는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보통은 0, 1, 이진수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전기가 들어가고 꺼지고 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진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컴퓨터한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기종마다 기계가 서로 달라가지고 어느 호환성도 없어요.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어렵죠. 대신에 실행 속도가 빠르겠죠. 왜? 기계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는 기계어와 1대1로 대응되는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다른 말로 기호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모닉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어와 가장 유사해요. 얘는 완벽한 기계어는 아니고 기계어와 1대1로 대응되는 기호 코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를 기계어로 번역하려면 어셈블러가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는 언어 번역 기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로 명령어를 내립니다. 대신에 실행을 위해서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서로 다른 기계에서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종류 중에는 대표적인 이제 포트란이나 코볼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아주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이때 한참 사용했던 거예요. 포트란은 과학계산용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코볼은 사무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쓰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골은 알고리즘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거, 리스프는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돼요. APL은 고급 수학용이고요. 다음에 PL1은요, 과학이나 공학 및 산업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베이직은요, 교육용으로 개발된 사용하기 쉬운 그런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말 1급 준비하시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작성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스노볼은 스트림 자료를 활용이 가장 많은 언어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요 정도만 봐주시고요. 실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 리스프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네. 자, 다음에 이번엔 파스칼, 프롤로그, 아다, C, 자바 나오는데 다 패스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C하고 자바만 아시면 돼요. 자, C는요, 1972년 미국의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됐어요. 와, 대단하죠.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주력 언어가 C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바, 이 객체 지향 개발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얘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했어요. 두 개 다 현역이고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다 C와 자바의 이제 변형된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의 특징은요. 우선 고급 언어는 호환성이 좋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쓰기도 쉽고요. 실행 속도는 기계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번역이 돼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느린 단점이 존재하겠죠. 대신에 저급 언어는요. 호환성이 나빠요. 각 기계마다 서로 다르니까. 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인텔 CPU랑 그 외에 또 뭐 ARM CPU 이 호환이 안 되잖아. ARM은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스마트폰에 윈도우 설치할 수 없잖아요. 안드로이드를 윈도우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인텔 CPU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가상 머신에 띄워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용이 얘는 어려워요. 대신에 얘는 빨라요. 여전히 저급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 기계 프로그래밍 할 때 기계 뭐가 있어요? 우리 냉장고, 세탁기 이런 애들도 다. 근데 요즘에는 이 기계어도 C 언어로 거의 다 대부분 되고요. 일반적인 뭐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기계에 보면 뭐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거 만들 때 공장 자동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은 여전히 어셈블러 쓴다 하더라고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전에는요 함수 단위였어요. 뭔가 계산을 하려면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이런 함수 단위였어요. 그런데 요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변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현실 세계의 현상을 현실 세계에 있는 아이를 대상 그 자체로 프로그래밍에 끌어다 들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예요. 절차적인 언어에 비해서 유지 보수성이 쉬워요. 재사용성도 쉬워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예전에는 데이터를 따로 받고 걔네들이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나 그런 연산들을 따로 다 명령어로 정의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또는 성적이라고 하는 개체 또는 뭐 교수에 대한 개체 이렇게 객체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걔네를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가 편해요. 학생 쪽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 보수하면 되고요. 또 나중에 뭐 다른 학교에 가서 개발할 때도 뭐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전국의 대학교나 전국 중고등학교의 모델이 비슷하잖아요. 학번 있고 이름 있고 뭐 성적 있고 뭐 이러니까. 종류에는 ADA, 스몰토크, 그 다음에 C++, 자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는 객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학생이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학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성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야, 등교 시간, 등교 체크해야 되겠죠. 또 하교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 잘 들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각각의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각각 얘네의 데이터들이 가질 수 있는 연산을 우리가 메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래스는요, 하나의 유사한 개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거예요. 쉽게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학번, 이름, 성적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클래스를 선택을 해놓고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상위에 이렇게 학생은 학번, 이름, 성적이 있어 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보호자, 전화번호 뭐 이런 게 추가될 거 아니야. 그죠? 대학교 같은 경우 보호자 전화번호 필요 없잖아. 다 성인이니까.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에 뭔가 이렇게 하나 틀을 클래스를 잡아놓고 하위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 얘네를 갖다가 상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상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설정한 클래스를 하위에 내려가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다 뭔가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코드도 짧아지고요. 자, 이게 클래스예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돼요. 얘네들은 그냥 꼭 아셔야 돼요. 객체는요, 데이터와 메소스로 구성된다. 다른 말로 속성과 메소스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메소스는 연산이에요. 클래스는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놓은 거야. 한 반 한 반 이렇게. 학생은 학생대로, 뭐 교수는 교수대로, 성적은 성적대로. 메시지는요,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메시지를 받은 개체는 메소스를 수행해요. 자, 객체지향 언어의 주요 특징에는 캡슐화되어 있어요. 데이터와 메소스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객체 내부에 필요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응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객체를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로 정의한다 그랬죠? 이 학생에는 각각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얘는 그냥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묶어버려요.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어. 그냥 얘랑 연결만 해주면 돼. 뭐하고? 성적하고요. 이게 캡슐화예요. 됐죠?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개체한테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빼고 중요한 속성들만 남겨요. 뭐냐? 학생이 있으면 학생의 얼굴도 있을 거고, 학생의 발도 있을 거고, 학생의 키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의 성격이고, 뭐 여러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학교에서는. 그죠? 뭐만 필요해? 얘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성적, 이것만 필요하죠? 이렇게 요약 추려낸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네, 지하철 노선도요. 서울 지도 보면 지하철 노선도 안 보여요. 그럼 지하철 어떻게 타고 다니지? 지하철 노선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추상화라고 해요. 어브스트랙션이 요약하다라는 의미예요. 상속은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멍멍이를 관리하는 동물병원을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아이는 누가 있을까요? 객체가. 멍멍이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럼 멍멍이는 다리가 몇 개야? 다리 수. 뭐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귀가 몇 개야? 뭐 이렇게 정의하고. 귀는 두 개야. 꼬리가 하나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해서 정의를 해놔요. 그러다가 얘네를 어떻게 해요? 캡슐화로 묶어놓고 멍멍이들 중에도 약간 특이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하위에다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상속시켜가지고 거기다 덧붙여서 뭔가 더 이용을 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주요 특징은 캡슐 추상 상속이에요.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돼요. 됐죠? 기본 구성 요소 객체 클래스 메시지 무조건 출제돼요.
데이터 소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아이들 중에 제일 중요한 아이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구분하는 거,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계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의 구성 요소에 객체 클래스 메시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객체지향 언어의 주요 특징은 캡슐화, 추상화, 상속인데 얘네 특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캡슐 뭐 생각하시면 돼요. 콘택 600. 요즘엔 안 먹죠. 개보린, 야 개보린 하나만 먹으면 두통도 낫고 다 나. 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 번에 묶여 있어요. 그지? 자, 추상화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곳에서 내가 필요한 유효한 것들만 뽑아서 압축해 놓은 것.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리 상위에서 정의를 해놓고 하위에서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또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멍멍이라고 한번 정의하면 뒤에서 멍멍이가 새로 들어오더라도 멍멍이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약간 좀 예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거기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또 다음 포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